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재심과 관련한 399번 문제부터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재심에 관한 정리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심의 대상은 유죄 판결이 기본이고요. 상소 기각 판결, 유죄에 대한 상소 기각 판결이에요. 그래서 무죄나 형식 재판은 재심 대상이 아니고 집행유예도 유예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시 면소로 간주하니까 재심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비상상고는 일부 파기가 원칙인데 일부 파기된 유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효력이 없고 법령 위반 부분만 파기하죠. 그래서 역시 유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되고요. 또한 특별 사면된 유죄 판결도 특별 사면은 형 언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고 형집행만 면제하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 경우 군에서 제적되어서 재판권이 없는데 군사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송 후에 일반 법원에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상소 기각 판결의 경우는 재심 사유가 축소되긴 하지만 420조 1, 2치로 그냥 대충 이렇게 느낌으로 3개로 축소되는데, 상소 기각 판결로 확정된 유죄 판결이 아니라 상소 기각 판결 자체가 별도의 재심 대상이 된다. 자, 1심이 징역 3년, 2심이 항소기각 판결, 3심이 상고기각. 항소기각이나 상고기각이면 1심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면 이 3개가 각각 별도로 재심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동시 청구를 하게 되는 게 재심의 경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재심의 경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느낌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동시에 재심을 하면 먼저 1심이 개시 절차를 하고요. 이 개시 절차를 해서 개시를 절차를 진행하면 2, 3심은 정지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1심이 개시 결정을 하고 재심 심판 절차로 들어가서 재심 판결을 딱 했다. 이 재심 판결이 있으면 2, 3심이 기각이 됩니다. 나아가 재심 판결, 1심에 대한 재심 판결이 있으면 2, 3심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근데 재심 청구가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2심이 개시가 되고 3심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재심의 경합에 대한 거고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유죄 하급심과 상소기각 판결 동시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 하급심 판결부터 재심 개시 절차가 진행되고 상급심은 정지. 하급심이 재심 개시 판결을 한 경우는 정확히는 이제 재심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반면에 하급심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비로소 기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 원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된 경우 파기 판결만이 유죄 판결로서 재심 대상이 되고, 이미 파기된 원심은 재심 대상이 아니다. 8번도 읽어보면 약식에 대한 정식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또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이미 파기된 약식 유죄 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고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심이 3년, 2심이 파기 자판. 파기 자판은 깬다는 거예요. 1심을 깨서 2년 이렇게 달라지면 파기 자판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됐다. 혹은 약식 명령 벌금을 내렸는데 이에 정식 재판이 청구돼서 정식이 확정됐다. 혹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3심으로 올라갔는데 3심에서 피고인이 사망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 이미 파기된 이러한 부분은 재심 대상이 아니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어도 법원은 태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20조 5호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이게 이제 신규형 재심 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무죄 면소 형의 면제는 필요적, 임의적 면제는 안 되고, 경한죄는 필요적이든 임의적이든 가중감경이 아니라 감경이 아니고 구성 요건이 다른 죄. 그 다음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이렇게 나와서 공소기각 명객 시에는 재심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헌법 107조에 따라서 긴급조치를 위헌 결정 내렸다. 사실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건 헌재법 47조에 있어요. 이건 헌재법상 재심 대상이 되고, 그러나 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는 420조 5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거, 명백한 증거 새로 발견해서 증거의 명백성부터, 명백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논리칙상 일정 객관적 우위, 자유심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 다만 명백한지는 독립적, 고립적이 아니다. 이게 옛날 판례인데 전화라부채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과거 증거까지 함께 고려한다. 이 명칭은 안 해도 돼요. 한정적 재평가설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새롭게 이게 이제 신규성인데, 이제 신규성은 법원도 몰랐고 피고인도 몰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나 고의과실로 제출하지 못했던 거, 이때는 신규성이 부정이 되고 재심이 안 되는데, 위장자수한자, 자기가 진범 알고 있었지 않냐, 자기가 스스로 무정자증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때는 주장 않고 나중에 주장하는 거,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420조 7호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 수사기관이 직무상 범죄를 범한 거, 뭐 고문을 했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실체관계의 것인지, 이 사람의 직무가 실체관계인 건지, 직접 피의자를 조사에 담당했는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뭐 간접 관여도 포함한다는 건데,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인혁당 재건인 사건은 원래 당시 경북 도경이 담당하던 사건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경과 인천시경에서 수사관들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고문만 하고 왔어요. 즉 고문 기술자를 파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고 실체에 관여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확정 판결로 증명됐을 때는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재심 사유는 원판결 선고 전에 이미 공소 제기가 있었다. 그때는 원판결 법원이 알지 못한 때 하나의 재심 사유가 된다. 왜? 옛날 판결 당시에 고문이 있었는데도 유죄 판결을 냈다. 뭐 독수과실의 예외나 뭐 위수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 등이 고문 등 위법 행위를 유발하면 일부러 유발해서 재심 청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검사만이 재심 사유를 할 수 있고요. 실제 이렇게 뭐 70년대, 80년대 고문했던 것들이 지금 그 고문이 증명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확정 판결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도 가능한데, 일단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 경찰관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기소유예 정상이 있으므로 기각됐다. 이게 확정 판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 정상이 있으면 기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각해 놓은 것들이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재심은 재심 개시 절차와 심판 절차로 딱 나눠지는데,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과연 재심 사유 420조의 사유가 있냐, 인용 가능성, 즉 그거 빼고 나머지 증거로 어차피 유죄 아니야,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고요. 재심 개시 절차는 결정, 재심 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그 다음 재심은 원판결 법원에 하는데, 이 사람이 군인이었거나 혹은 계엄이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가 군에서 제적했다는 것은 제대하는 것도 있지만, 뭐 계엄이 해제됐다, 이런 것들, 이때는 대응하는 일반 법원에서 관할 재판권을 갖고요. 재심 절차에서는 증거 보정, 공소 취소 안 되고,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확정 판결 이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 경하게 변경돼야 재심하겠죠. 재심 대상 판결 당시가 앞에 설명했어요. 법령이 아니라 재심 판결 당시 법령. 이렇게 항상 두 개 체크해 놓고, 대상 판결은 과거, 두 개 비교해 보면 어떤 게 현재인지 알겠죠. 이렇게 현재법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6번, 7번 앞에 설명드린 것 같고, 8번 420조 이후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위증죄가 확정됐을 때라고 했는데, 이건 채택된 증거만을 말하고, 배척된 증거나 채택된 증언과 반대되는 증언이 무고죄가 확정받아서 사실상 위증 아니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 제외됩니다. 그냥 명확히 그대로만. 그 다음 재심 청구, 재심 개시 결정 전 청구인이 사망했다. 이때는 재심 청구 절차는 종료된다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재심 신청 전에 사망한 거,
재심 개시 절차에서 사망한 경우, 신청 후 재심 개시 절차에서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재심 개시 후 재심 심판 절차에서 혹은 재심 공판 절차에서 사망한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작 전에 사망해도 재심은 적법하고요. 재심 심판 후에도 계속 심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두 가지에는 438조 2항이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재심 절차가 당연 종료되지 그걸로 끝이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심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도를 일단 보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이 제기되어서 상고심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사망해버렸다.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일단 항소심 것이 날아가니까 존재하지 않아서 재심 신청할 수 없다는 게 판례고요. 니은 재심 청구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신고를 해도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니다. 제척 기피 허용되는 거 4개밖에 없었는데 이런 거 없었죠. 디귿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판결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개시를 하고, 다만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물론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할 수 없고 대상이 되죠. 심리는 할 수 없고 양형시에만 고려한다는 게 판례죠. 이것은 일부 상소하고 유사합니다. 리얼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확정된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다시 심판을 했다. 무죄로 인정되면 경우에는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 자, 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이 특별 사면된 유죄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 개시에서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 사면 이유로 면소하지 못한다. 사면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면소 판결에서 면소는 일반 사면만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 나아가서 이런 재심 심판 절차에서 유죄로 인정 시에는 어떻게 돼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399번 봤고요. 다음 문제.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버린 1심은 재심 청구할 수 없죠. 자,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 항소 상고 기각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420조 5호에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 대상 확정 판결 소송 절차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했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재심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여부를 심사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 개시 절차로 나가지 말고 원래 곧바로 일반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송 후에 일반 법원에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게 판례였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재심 사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옳지 않은 것. 새로 발견된 때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때 과실이 있다. 고의 과실이 있으면 제외되고, 명백한 증거, 새로 발견된 증거를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것만으로 틀렸다. 독립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관련된 것도 함께 고려한다고 그랬고요. 공범자에 대해서 일부는 무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 판결의 증거 자료를 자기 증거로 하지 못했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420조 새로운 증거 제시면 안 된다. 이건 무슨 사안이냐면 갑을이 있는데 자백 부인 했는데 이 부인한 사람은 유죄, 자백한 사람은 무죄. 즉 이게 자보강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자보강의 결과지 상대방이 무죄 나왔다고 그걸 이유로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심과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을 한 자가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람을 위중죄로 고소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확정받은 것은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 그 자체가 확정 판결로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포함되지 않는다. 딱 그것만 하는 거지 이렇게 반대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고요. 자, 그 다음 재심 개시 절차에서 개시 절차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미칠 가능성, 즉 유무죄의 가능성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였죠. 자, 다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 중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때 과실이 있다면 새로 발견된 경우가 아니고 네 번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명백히 발견된 때 확정 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 비로소 제출한 때 계속 나오는 지문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피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이렇게 청구는 가능합니다. 공소 취소 불가능합니다. 재심에도 원판결 인정한 형보다 중한 형 선고 못한다. 분립변경금지 원칙. 약식에 대한 정식 절차에서 유죄가 선고 확정됐다. 약식 명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해서 재심 대상이 아니고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도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였죠. 다음 문제. 재심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해당하느냐. 새로 증거만을 독자적, 고립적이면 틀렸다. 유기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함께 고려하고 2번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 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을 대상으로 아니다. 정식 재판을 대상으로.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의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자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어도 이 폐지,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은 무죄 사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소 나오면 무죄 주장 상소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재심에 대한 설명 중 OX. 자, 특별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특별 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를 하여야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일반 사면만을 의미한다 그랬죠. 디귿 항소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해버렸다.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항소심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고가 틀렸네. 그래서 재심 전제가 되는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얼 재심 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 개시 절차에서 사망했다. 당연 종료. 개시 절차에서 사망. 형사소송법 420조 7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직무에 관한 죄가 실체에 관계된 것이냐 직접 담당하였느냐는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뭐 전년도 문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확정된 유죄 판결 재심 대상 될 수 있고요. 특별 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신급에 따라 다시 판단한 결과 무죄로 인정됐다.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형을 선고한다.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디귿번 420조 7호 실체에 관한 것인지 직접 수사를 담당했는지 고려할 사정 아니고 재심 청구를 한 후 확정되기 전 개시 절차 사명 당연히 종료.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재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적용해야 할 법령은 재심 판결 당시, 재심 대상 판결 당시, 이렇게 해서 이게 과거, 이게 현재. 그래서 현재 것이 중심이 되고 결국 폐지되면 면소가 원칙이고, 두 번 불법 감금죄로 고소된 사경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에 관한 재정 신청 사건에서 불법 감금은 인정되지만 기각 결정 확정, 기소 유예 정상이 있다.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됩니다. 확정 판결 대신하는 증명. 세 번째, 1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원래 동시에 청구했다가도 이게 1심 재심 판결이 있으면 상소기각 판결이 기각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420조 5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 새로 발견한 것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법원이 긴급조치 등을 위헌 선언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냐, 420조 5회 재심으로 간다 그랬죠. 5번,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사망자를 위해서 재심 청구했다. 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개시 후 재심 판결 절차에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미 사망자를 위해서 청구를 했거나 재심 개시 전에 사망, 혹은 재심 심판 절차에서 사망, 공소기각 결정할 수 없고 실체 판결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최신 판례는 가운데 개시 절차에서 사망한 경우만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 공소기각 확정, 대심 대상이었고요.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법원은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 다시 심판하는 것은 과거 판결이 잘 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거고. 세 번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장치, 상소권 회복, 재심 비상상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상상고로 일부 파기된 유죄 판결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느냐? 아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이 아니라 유죄 확정 판결을. 자, 그 다음에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준용할 수는 없어요.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해야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신급에 따라 다시 판단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지 특별 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를 해야 해서는 안 된다. 왜? 면소 판결의 사면은 일반 사면만 의미하니까. 두 번째, 원래 공소 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소송 계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일시법원에 제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직결 심판을 기각한 기록을 송부했는데 한 4, 5회 기일을 진행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공소장이 나온 거. 이 공소장으로 인해서 진행한 1심 법원으로서는 실체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고 했죠. 무효가 아니고 불성립 사안이었다가 공소장을 제출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고, 그래서 하자치유도 문제되지 않고 실체 판단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재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경 등이 범한 직무가 실체에 관계됐느냐, 직접 피의자를 담당했느냐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사건, 동일 사건에 대해서 공소 제기되면 기판력 아니죠. 이거 그냥 공소기각 판결 사안이고. 자, 조세 포탈 혐의로 확정된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근거되는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조세 심판원이 재조사 결정. 그래서 부과 처분 취소하면 420조 5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다음 재심과 비상상고와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일단 재심은 유죄만,
비상상고는 모든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해요. 그리고 재심은 원판결 법원, 비상상고는 반드시 대법원. 양자 청구식이 제한이었고요. 위헌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령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은 재심 청구 대상이지 비상상고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상상고의 절차와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은 거. 자, 일단 여러분들 뭐 사실 오인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전부 파기에서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는 거 이거 3개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원래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만이 제출하고 법령 위반 부분만을 파기할 뿐 원래는 피고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전부 파기 시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 사안. 그래서 사실 오인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소년을 성인으로, 성인을 소년으로 이걸 이제 오인한 거. 군인을 민간인으로, 그 다음 사면을 간과한 경우, 사면을 간과해서 유죄를 내린 경우,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고, 전부 파기 사례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배. 그 다음에 친고죄에서 어떤 고소 취소를 간과한 거. 그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을 간과한 거. 이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세요. 전부 파괴 파자를 따서 소성군사. 작은 성의 군사라고 이거 너무 불친하네, 불친절하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이것만 재심 대상이 되고 여기서 하나만 사면을 간과가 사망은 아니다. 저는 사망을 꼭 망으로 따거든요. 자, 그래서 원판결 선고 전에 이미 사망 이걸 알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비상상고 대상 되지 않습니다.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비상상고가 된다. 사면은 소송군사. 그 다음에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이거 파기자판 전부 파기해서 효력이 있다. 불친시.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배에서는 법령 위반 부분만을 파기하고 효력을 미칠 수 없다. 아니다. 이거 전부 파기자판, 전부 파기 효력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제기하고 여기서는 결정 명령뿐 아니라 모든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식과 즉결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서브 자료를 보고 약식과 즉결을 간단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식 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이건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 처단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요. 검사가 청구하고 그래서 벌금, 과료가 있지 않는 사서명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부적법하죠. 합의부 사건이라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약식은 무조건 제3형 유죄 판결. 이거 100%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약식을 기각해야 되고 약식명령은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지문과 함께 볼 거고요. 약식명령이 부적법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약식을 기각하는데 이 약식명령 기각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공소장을 냈기 때문에 공판 절차로 이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 포기하지 못한다. 사형 무기 선고 시 상소 포기 못하고 정식재판 청구권 포기 못하고 또한 약식은 서면 심리니까 공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등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공개주의, 공소장 변경, 직접 심리주의, 전문법칙, 증거의 요지. 그러나 헌법에서 규정한 위수종 자백 배제 자백 보강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해 진행된 1심 재판이 선고 고지될 경우에 효력을 잃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만 있으면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이게 취하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판결, 1심 판결이 선고돼야만 효력을 잃고요. 연이어서 즉결 심판을 보면 즉결 심판은 다액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료에 처할 사건을 즉시 심판하는데 일단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경찰서 이후에 공개된 법정.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약식 즉심을 기각하는데, 자, 이 즉심기록 송부 사건, 이 경우 검찰청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 돼요. 약식은 100% 재산형 유죄지만 즉심에서는 무죄나 형식재판도 가능하고 정식재판 청구권 포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즉심에서 벌금이나 과료를, 벌금 과료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가능하지만 구류는 안 된다. 불출석 허가 심판과 허가 결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직결심판은 재산형에서 간합명령, 구류는 5일 이내 유치집행, 즉시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확정된 직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하는 경찰서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고, 자, 즉소, 자보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법칙에서 3123 사경작성 피신조서 313조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고요.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니까 재정증거는 법정 안에 있는 증거에 한해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공개주의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즉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전문법칙 여기 3123 1항인데 실제로는 313조 전체가 다 적용이 안 돼요. 자보강 적용 안 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한번 문제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것은 벌금, 과료, 몰수, 재산형이고요.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무죄는 약식으로 할 수 없고요. 약식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지까지 당연히 취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발이라고 그랬어요. 약발, 고지받은 때가 아니라 약발이다. 다음 문제. 약식명령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불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한다, 판결한다. 불출석, 특례, 항소심 규정을 준용하죠. 자, 2번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졌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고 모용자에게 약식을 송달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오랜만에 보는 거죠. 이때 피모용자는 327조 2호를 유추해서 공소기각, 모용자는 새로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모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약식명령을 경정해서 송달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세 번째,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피고인이 현역군인으로 입대했다. 정식재판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식명령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포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다음 문제. 약식 절차에서도 적용되는 것은, 약식 절차 공소장 일본주의 안 되고, 구두변론주의 안 되고, 전문법칙은 통으로 적용 안 되고, 공소장 변경 안 되고, 자백배제 위수중 자백의 보강법칙은 되고, 직접주의도 직접 심리한 거, 음미한 거, 구두변론주의와 연관이 됐으니까 적용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15번.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바르게 표시한 경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을 약식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사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지문입니다. 왜 애매한 지문이냐면, 원래 우리가 항리상으로 약식명령을 기각한다라고 하고 부르는데, 원래 약식명령 기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청구를 기각하는 게 아니라 공판 절차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조문에 맞지만 부르기는 약식명령으로 기각으로 불러요. 그래서 일단 이게 세모 표시,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약간 법조문 문제로 주의를 안 줬어요. 이제 틀리긴 맞는데, 틀린 건 맞지만. 니은 검사는 약식명령에 통시하여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해야 되고 14일 이내에 원래 약식명령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급번,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포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식을 포기 못한다고 그랬고요. 리을,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검사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기징역만 있는 죄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 틀렸다. 왜? 유기징역만 규정돼 있어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상 벌금형을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좀 변호사 시험 문제가 섞여가지고 형법적 지문이 있는데 그냥 감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갑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 결과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에 송치받은 검사는 약식을 청구하고 필요한 증거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 법원은 청구한 대로 약식 명령을 발령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해서 갑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상상적 경합. 이건 형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아요. 니은 갑이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그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소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디귿 갑만이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신급을 같이 하는 정식 재판 법원은 중한형 신급을 같이 하긴 하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리을번 약식 명령이 검사나 갑의 재판 정식 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 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 약발. 자, 그 다음에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잠깐만요. 공소제의가 위법하게 된다는 거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만이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도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충 읽어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 재판에 관여하면 제척 사유가 아니지만 항소심에 관여하면은 제척 사유가 되죠. 제척 사유 돼가는 거야. 약식이 항소심, 즉심이 항소심. 1심에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 1심에서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한 법관이 항소심이니까 이건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틀려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즉결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관할과 관계 있는 즉결심판, 원래 지방법원 또는 지원 판사가 할 수 있는 게 즉결심판이고, 이번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없이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증거물에 심판할 수 있으나 벌금과 과료는, 그러나 구류는 안 된다. 3번 판사가 피고인에게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벌금도 마찬가지죠. 그래, 틀렸고. 네 번째, 정식 재판을 청구하자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 7일 내에 정식 재판서를 경찰서장에게 낸다. 그리고 경찰서장이 검사장을 경유해서 관할법원에 서류를 송부하고요. 자, 417.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요. 418.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즉결심판 절차에서는 유죄, 무죄, 면속, 공소기각도 다 됩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관계 서류와 증거를 경찰서장이 집행하니까 경찰서에 보관하고, 세 번째,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 고지받은 날로 7일 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판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요. 즉결심판에 따라서요. 자, 다음 문제. 즉결심판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고, 즉심에서 정식 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약식하고 상소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즉심에는 되고, 그 다음 즉심에서 자백의 배제 법칙은 적용된다. 자보강, 즉소, 즉결심판 적용 안 되고. 자,
즉결 심판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죠. 경찰서 이외에. 다음 문제. 즉결 심판 절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즉결 심판 자보강 적용되지 않는다. 측소.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 사건의 내용과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이 위해. 원래 진술 거부권은 다 알려야 됩니다. 실제. 세 번째,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네 번째, 즉결 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선 변호인 규정이 적용되죠. 이게 적용된다는 게 항상이 그게 아니라 직심에서는 국선 변호 제도가 없어요. 근데 정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통상 규정이 적용이 돼서 이때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선 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즉결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법원 지원 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관할 사무와 관계없이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즉결 심판을 청구할 때는 즉결 심판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분명히 알려주겠죠. 세 번째,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송치, 검사가 이를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해서 법원에 송부, 이러한 성부만으로는 공소제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신기록 송부 사건이죠. 판사는 필요한 때 적당한 방법, 재정 증거에 한해서 증거조사도 가능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즉결 심판 옳지 않은 거, 정식 재판 포기할 수 없다. 틀렸어요. 뭐 어디에서만? 약식 명령만. 약식 명령만. 자, 그래서 즉결 심판 피의자를 강제로 보호실에 유치하는 거 안 되죠. 그 다음 정식 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고, 즉심을 기각하는 결정이 있을 때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끔. 자, 그 다음 423번. 즉결 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즉결 심판 청구받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사는 즉시 심판할 수 없거나 심판함이 적당하지고 않을 때는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해야 된다. 누구 맘대로요. 공소제의가 없는데 즉결 심판을 기각하는 거죠. 기각. 다음 문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 동일성 인정되는 모두 사실 모두에 비친다.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을 설명하는 거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그 다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지 기판정은 아니다 했고, 네 번째,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심사해서 그때까지 미성년자였으면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꿀 수가 없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의 송치 기타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브 자료를 소년보호 사건부터 한번 싹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소년법에서 소년보호 사건이 있는데, 이 소년보호 사건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우범소년,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서 이렇게 꼭 이게 들어가야 돼요. 뭐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런 여기서 뭐 벌금형을 뭐 선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호처분 정상이 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소년보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정식의 형사 절차가 아니어서 공소제의가 필요 없고 자보강도 적용 안 되고, 가정법원, 소년부, 지금 소년법원이라고 하는데 소년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소년형사법은 14세가 넘어야 되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형사범.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게, 소년형사범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할 때 공소제기를 한다는 거지 벌금형 선고를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심리에서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보호 사건이니까 항상 소년부에 송치해야 돼요. 무조건 걸리는 대로. 검사도 소년부에 송치해야 됩니다.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제 이게 형사법원이에요. 형사법원도 발견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소년법원은 송치 사건을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원래 형사처벌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년보호 처분 사건 공소기각 판결 사유고, 그 다음에 소년보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으면 소년보호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되고, 소년보호 사건은 원칙 비공개한다. 자, 그 다음 소년에 대한 양형상 특칙으로 넘어가서요. 이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의 죄를 범했을 때 장기 10년, 단기 5년. 자, 이렇게 계산해서 2, 5, 10 2년 이상 유기, 단기 5년, 장기 10년. 자, 그 다음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는 선고 못하는데, 다만 이미 그러니까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고 환영 유치가 불가능할 뿐이고요. 나아가 판결 선고 전에 구속 혹은 소년분류 심사관에 위탁되었으면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봐서 미결구금에 빼주는 건 해줘야 된다 이거고요. 네 번째, 징역금고를 받은 자, 무기형은 5년, 15년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 자, 5, 15, 3,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5, 15. 왜? 3분의 1이니까 곱하고 나눠서 뭔가 안 맞으면 지문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소년의 형, 장래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걸로 본다. 웬만하면 전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배상명령, 요즘에 이제 잘 안 나오는데 경찰 쪽 시험에서는, 그러나 이제 법원직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배상명령이고, 이 배상명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하면서 민사판결을 형사법원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로 보면은 배상명령은 피해자를 위해서 형사법원이 민사판결을 대신하는데, 그래서 민사판결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또한 형사법원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쉬운 손해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민사판결이니까 가집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행권은 이걸 가지고 경매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고요. 이중배상은 금지되는 것은 모든 거예요. 돈은 총액 딱 얼마까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2심 변론 종결시까지 민사 때문에, 그리고 공판 절차를 거쳐야 돼요. 다만 형사 절차에 부수해서 형사 공판 유죄 판결 시에 한정이 된다. 그리고 쉬운 범죄, 쉬운 손해만 인정. 그래서 우리는 재산죄가 어렵다고 보지만 실제 재산죄가 법원에서는 항상 재산범죄에서 재산을 손해를 확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해와 치상, 그 다음에 성폭력 특별법, 아청법의 일부 대상을 하는데, 존속 폭행, 존속 치상, 폭행 치상 이런 것은 배상 명령이 안 된다. 호로 자식들은 구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 뭐 존속상해 빼고, 그 다음에 쉬운 손해인 직, 물, 위치에 한정되는 거예요. 나아가 합의된 금액을 배상 명령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넘어가서 이제 소송촉진특례법은 또한 형사 절차에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칙을 두는데 무상이다. 이게 인지처분을 안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구술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불출석 시라도 출석 없이 배상명령. 원래 민사에서는 취약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국가에 대한 것은 양도 넘기고 이전, 압류가 금지되지만 상속만 돼요. 그 다음 배상명령이 각 하나 일부 인용이 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어요. 민사소송, 기타 다른 절차로 청구하다. 이것은 어려운 손해고, 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법원이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는 취지고요. 그러나 배상명령을 받으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배상명령만 일주일 내 즉시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 정지에서 간단히 보면, 사형은 이 두 가지 의미, 심신장애와 잉태 중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돼요. 이 의미가 좀 달라요. 심신장애 시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어라.
응보주의고 이것은 인권 보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유형의 이제 사형의 집행정지 했는데 제목이 틀렸네요. 자유형의 집행정지에서 반드시 집행정지하는 것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형벌 받아라. 그런데 임의적 집행정지는 일단 건강 이건 읽어보면 알 거고 나이는 항상 70, 잉태는 6월 60일. 좀 배부르잖아요 숫자가. 배불러서 6개월 60일. 그 다음에 나이는 항상 70, 유년 다른 친족이 없다. 보호할 친족이 없고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형 집행장에 대한 건데, 형 집행장은 사형과 자유형 실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사가 직권 발부하는데 구속영장과 효력이 동일하고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준용하지만 구속영장은 아니다. 그래서 집행 절차만을 준용해서 구속사유, 미란다 원칙 고민은 적용되지 않지만 형 집행장은 제시해야 되고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 집행도 한다. 단 어떤 지명수배의 사실을 알린 거, 아주 최근 판례인데 사실 알린 것은 이건 긴급 집행의 어떤 절차를 준수한 게 아니다. 지명수배됐다. 벌금 미납으로 이것은 준수한 게 아니다. 범죄 사실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하는 그런 절차 준용한 건 아니고 벌금형의 환영조치 처분 시 형 집행장 규정이 준용되는데 그래서 검사의 지휘 아래 사경관리가 집행하고 당연히 사경관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다만 형 집행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하고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테마로서 이제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형사 보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무죄 판결의 비용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용 보상의 제외 사유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피고인이었다는 자가 수사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이죠. 허자를 땄어요. 거짓 자백.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그다음 경합범에서 일부가 무죄된 거고 혹은 형사 미성년자로 무죄가 됐다. 심신 상실로 무죄가 됐다. 기타 책임지울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죄가 확정된 날로 5년, 안 날로 3년 합의부에 신청합니다. 최종 유죄 선고한 법원에 합의부에 하는데 그래서 경미심신 책임 이게 제외 사유 합의 보 5.3 5년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형사보상으로 내려가면 피고인 보상의 제외 사유에서 형사 미성년, 심신장애, 그 다음에 허위자백, 거짓자백이라고 써도 그 다음에 경합범의 일부 책임이 없어요. 허경미심신 여기도 똑같아요. 합의보호삼 이튿날로 5년 안날로 3년 해서 일단 피고인의 보상 청구는 확정된 사실 안날로 3년 확정된 때 5년 합의부. 그 다음에 피의자는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때니까 불기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 무죄 확정일이 없고 통지받는 날도 3년 형사보상심의위원회 해야 되고요. 최근 판례는 판결 주문뿐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태면 이 피의자 보상 청구 앞에서 했는데 피의자 보상 청구는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야 되고 이에 더불어서 미결구금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불복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상명령과 형사보상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놨어요. 그래서 배상 신청을 각하 일부 인용 더 이상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게끔 그래서 다른 구제로 가라. 그리고 피고인은 유죄 전체를 상소할 수도 있고 그럼 배상명령은 따라가는 거고 배상명령만 뽑아서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형사보상 기각은 즉시항고 형사보상은 일주일 내 즉시항고 아무튼 일주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즉시항고 기간 중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의 송치에 관해서 송치 옳지 않은 것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나왔다. 자, 경찰서장 송치해야 돼. 소년부로. 소년부로는 다 송치해야 돼요.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안 되고 소년보호 처분 정상이 있을 때 송치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게 틀렸죠. 자, 소년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 사유 소년부에는 다 송치해야 됩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시 소년부는 법원에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의무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소년의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거 18세 미만 소년 사형 무기 시 15년으로 하고 18세 미만의 소년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하고 그러나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된 일수는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 미결구금으로 산입해서 뽑아 주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 성년이 되어도 부정기형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정형 장기 2년, 2, 50, 장기 10년, 5년 이렇게 해서 2, 50으로 나가고. 자, 그 다음 흉선 형사사범에 대한 특칙 19세 미만의 소년에서 벌금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이게 18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바꿔주시고 2번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보호처분 사유 소년부에 송치해야 되고 법원은도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는 송치해야 되고 네 번째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 예방자원위원회의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소년과 친권자 후견인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주고 다섯 번째 소년부는 소년보호 사건을 조사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가 있을 때 결정으로서 소년부니까 형사법원으로는 송치할 수 있다. 검사에게는. 왜? 처벌은 의무가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문제. 소년의 형사 절차에 대해서 옳은 것은 소년법상 소년 사형 선고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18세 범죄 시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사형 선고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판 절차 허용되지.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18세 미년의 소년 피고인 환영 유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법정형 장기 2년, 장기 단기 250, 3년 틀렸고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에서 성년이 됐다고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죠.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없음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다 맞는 지문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배상명령 파트로 가겠습니다. 428번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무죄 면속 공소기각 할 수 있다. 틀렸다.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 공판 절차에서만 가능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적한 경우 말로써 이렇게 구술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상 신청은 1, 2심 변론 종결시. 이게 민사 사건은 웬만해서 변론 종결시니까 그걸 따온 겁니다. 자, 다음 소촉법상 배상명령 적절한 거.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 판결 선고 이전 가집행할 수 있다.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왜? 확정된 유죄 판결에 우월한 증명력을 이용하니까 유죄 판결과 동시에 해야 돼요. 배상에 대한 손해의 범위는 합의가 없으면 직, 물, 위치, 위자료가 빠졌네요. 위자료가. 그래서 틀렸고. 자, 확정될 때 인용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절차에서 청구할 수 없다. 인용 받아준 거. 즉 1억인데 5천이 배상명령이 인용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차에서는 나머지만 다른 절차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총 1억 이게 이제 총액이라고 하고 이 총액에서 이미 배상받으면 나머지에서는 나머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상명령을 각하 일부 인용 시에는 더 이상 불복 안 되고 그래서 민사로 가라. 민사노동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배상명령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피고 사건에서 무죄, 면속, 공소기각 안 된다고 그랬죠. 유죄 판결만. 니은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기대이익 아니죠. 직물, 위치. 어렵네. 이거 아닙니다. 자, 사실심, 변론 종결시, 항소심 변론 종결시 신청할 수 있고 맞고.
배상 신청이 있으면 기일을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고요. 신청이랑 각하 일부 인용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요. 배상 명령은 오케이 공판 절차를 거친 경우 즉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렇게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문제. 형의 집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 반드시 중한형은 아닙니다. 중한형이 원칙이고 허가를 얻어 경한형부터 가능하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벌금형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형 전에 벌금 환영 조치부터 하고 자유형을 집행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거 필요적 정지. 그다음 몰수형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좀 봤는데 이런 거예요. 재산형이 확정이 됐다. 자, 형사 책임은 승계나 상속이 안 돼요. 그러나 확정된 재산형의 집행은 상속 재산에 가능하다. 재산에 집행은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병을 받은 법인의 재산의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 489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잘못됐고요. 다음 문제. 미결구금 산입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의해서 노역장을 유치한 후 정식재판 회복 청구에 따라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은 당연히 미결구금 일수하고 똑같이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노역장 유치기간은 형을 집행한 거예요. 노역장에 유치한 거 약식명령에 기해서 정식재판 회복결정 심리하는 경우 이건 확정된 형이고 이 확정된 형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집행된 형이지. 집행된 형. 미결구금은 아니죠. 두 번째, 판결 선고 확정일 전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일단 전부 본형 삼입 법이 바뀌었죠. 다 산입하죠. 기피 신청으로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시켜서 정지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무조건 다 빼주는 거예요. 왜?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감정유치로 실제 구속기간에 산입 안 됐지만 실제로는 구금돼 있으니까 다 산입해줘야 되고 감정유치 기간도 미결구금 할 때는 다 산입해준다.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옳은 것.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옳은 것.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구금되지 않을 때 형집행을 위해서 소환하고 소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 직권으로 형집행장 발부한다 그랬어요.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정지, 벌금, 과료, 몰수 이외에는 중한형.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형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 회복 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자,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는데 구속된 자의 형기는 구금된 날이 아니라 유죄 확정일이에요. 확정일로부터 집행하고 실제 구금된 것은 이제 미결구금 산입은 별도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결 전 미결구금 일수 전부가 산입. 미결구금 사항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하는 검사가 알아서 계산하고 검사가 산정합니다. 사법경찰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서 벌금민법자를 구인할 때 직무 범위 안에 속하는 거 맞고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긴급집행도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이 상소 제기 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 구금일수 일단 다 산입해야 되고요. 미결구금행 기간이 확정된 징역 금고에 본형을 초과했다. 이미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데 징역 6개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재판의 집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사법경찰리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노역장 유치집행을 내서 구인하려면 형집행장 제시해야 되고, 상소를 제기했다 취하한 경우 전부 다 산입 구금 취할 때까지의 구금일수, 상소 제기 전에 구금일수가 아니다, 적용될 수 없고, 취할 때까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100% 산입해야 된다 그랬죠? 산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위법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어도 미결구금일수 최소 1일, 1일은 발생합니다. 이렇게 체포되었다 당일 석방 기간에 산입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범죄인 인도 여부에 따라서 인도 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아닙니다. 다섯 번째,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 후 재판을 한 법원, 재판을 한 법원,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지휘.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 여기서 재판의 처분에는 구속 집행정지기간, 형기 불산입 이런 것들, 즉 미결구금 산입까지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가로 안의 숫자의 합은 얼마이냐? 최초 공시송달 2주가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단 2회 이후는 5일. 자,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의 필요가 없다. 24시간 내에 석방을 해야 되고 구인. 자, 그 다음.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근고, 심루상의 도주인 10년이 넘는 징역근고는 허가할 수 없고요. 판결, 정정의 신청, 대법원 판결의 정정 10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직권으로 행하는 판결의 정정은 제한은 없죠. 신청해야 할 때 10일이죠. 자, 그 다음 형사보상에 대해서 틀린 것. 형사보상,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위법 부당하게 미결구금이나 형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2번,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어 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보상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느냐, 고의과실이 없어도 하는 게 보상입니다. 보상받을 자가 다른 법률 규정에 손해를 청구하는 거, 당연히 다른 법률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금지하지 않고요. 다음,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갑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사실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상고기간 경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잘못된 경우. 자,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형사보상.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서 비용, 무죄 판결 비용 보상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비용 보상, 합의 보호 3, 무죄 판결 5, 확정일로 3년, 1심 합의부가 아니라 최종의 유죄가 확정된 고등법원 합의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위 재판을 들인 비용을 보상할 것이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허위 자백, 허경미 심신 책임 보상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갑이 청구한 비용 보상에 대해서 항상 비용 문제에는 즉시항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석만 빼고. 5번, 갑이 무죄 판결 구금시까지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형사보상에 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피고인 보상은 무죄가 확정되는 보호3, 피고인 보상 무죄 확정일로 5년, 안날로 3년. 보상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보상 결정. 보상 결정은 즉 일주일 내 즉시 항고. 배상 명령도 일주일 내 즉시 항고. 자, 보상금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된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돈을 법원에서 주나요? 형사보상?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검찰청에 국가 법원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국가배상이라든지 형사보상은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그 다음에 군용물 손괴죄로 구금된 공군 중사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다 다시 부인하여 다투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허위자백, 형사보상 청구의 기각 요건인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사안이냐면 여러분,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 이런 사람은 형사보상 해줘야죠. 보상해 주어야.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야,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압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을 고르면, 어떠한 형벌법규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견해를 변경해서 위헌 결정한 경우 종전 합헌 결정에 이루어진 범죄,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 다음 날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것도 함께 재심 대상이 된다라고, 이거 앞에서도 본 주문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이유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전부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재심 사유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양형에 관한 것만 좀 판단을 하겠지, 그럴 뿐이고 이를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재심 대상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심 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즉 실형으로 가는 거 안 됩니다. 만일 실형으로 가는 거, 이 집행유예를 실형하는 거 안 되고, 만일 다른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 실형을 받아서 집행유예가 실효 처지에 놓였다. 그래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게 최근 판례 태도입니다. 네 번째, 형사보상 은사적 제도 맞아요. 비록 확정된 형사보상의 지급 청구가 있음에도 지급을 지체했다.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민사 판결이지만 소개한 게 최근에 한 7, 8년간 형사보상을 법원이 받아들여줬는데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안 줘가지고 버틴 경우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준 부분. 자, 그 다음 형사보상제도는 사회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판결 주문 무죄 선고에 하나야 틀렸고, 앞에서 봤듯이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 판례가 어떤 형사보상의 폭을 좀 넓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판례까지 해서 전체 강의가 한 6월에서 7월 정도의 최신 판례가 반영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 혹은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최신 판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곳 카페 등에서 최신 판례는 좀 정리하고 혹은 문제화해서 별도로 수록할 테니까 그 최신 판례는 또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전체 초단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